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나섰죠. 변호사님,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안 하고 쉬는 것 같은데 내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뭘 할까요? 아마 이제 그 권력형 수사. 결국 처음에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그 집행정지 돼가지고 복귀했잖아요. 그 첫 지시가 이제 그 탈원전 사건, 그 구속하는 거, 이런 지시거든요. 아마 이제 그 권력형 수사 중에 탈원전, 그리고 이제 그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도 아직은 이제 미완입니다. 임종석, 이광철 비서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라임 옵티머스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그 빛을 올리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교수님. 김두관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앞장서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쿠데타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용어들을 쓰는데, 네. 저는 그런 극단적 용어가 민주당의 어떤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향하는 그런 민심이 긍정적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당장에 원하는 그런 답이 사법부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런 도발적인 언사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들을 국민들이 호응을 할까, 받아들일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사법의 쿠데타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극단적인 단어를 안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탄핵의 문제도 그래요. 탄핵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한다면. 근데 탄핵의 과정이란 건 의회의 3분의 2입니다. 그러고 나서 헌재로 가야 돼요. 근데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오히려 잠재워야 될 민주당에서 그런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3분의 2는 아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3분의 2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 3분의 1 발의해가지고 과반이면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 세 가지가 없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명분이 없고, 지금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법률 위반한. 추미애 장관도 징계도 정직 2개월밖에 못했거든요. 첫째 명분이 없고, 두 번째 그 실리가 없다 봐요. 지금 윤석열 총장 띄워준 거는 전부 이게 여권의 탄압인데, 또 탄핵하면 지지율만 띄워주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봐요. 왜? 아무래도 이게 그 임기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저는 현실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탄핵 의결만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집행정지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식물총장 만드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의 명분 실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 봅니다. 네. 김 의원이 이제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청원 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6만 명이 넘는 청원인이 동의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 여권에서는 이 윤 총장의 탄핵론에 대해서요, 평론가님. 네네.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역풍이 불 수 있다,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여권이 갈리는 모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그 여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대권 주자로 자처하거나 혹은 대권 주자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당내의 강성 당원들, 권리당원이라고 좀 표현되는 그 권리당원들의 눈길을 모으고자 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그런 중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탄핵으로 진짜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전국이 또다시 윤석열 총장의 여죄 여부. 왜냐하면 탄핵이란 건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법률 행위로서 이 사람을 파면시킬 수 없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네. 대법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
총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다 엄격하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고작 6개에서 4개를 골라냈고 그 4개조차도 행정법원에서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을 다시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으로 이걸 몰고 가려면 굉장히 그것도 또 지난한 그런 논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혹은 코로나 문제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홀로 또 다시 탄핵 정부로 갔을 때 과연 여권이 이 대차 대조를 했을 때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엄중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요. 이런 거, 그 검찰개혁 시즌2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 또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기존과 다른 또 한 차원 앞서 나가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교수님. 그렇죠. 이것이 사실 먼저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총장 일종의 이제 소위 찍어내기 뭐 이런 장면들이 그런 검찰개혁의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오히려 미루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시간이 다급하게 몰리는 이런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도적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모든 것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네. 검찰이. 이렇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 구조, 그 안에서의 권력 기관의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소, 수사 분리 또는 뭐 검사의 충원 방식의 변화 뭐 등등의 것들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 사실 수사권을 줄이자 이 법안이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원래 수사권을 좀 줄여자는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도 전에 또다시 수사권도 줄이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뭐 손을 보고 검사의 임용 방식도 손을 보자 이런 게 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냐 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검찰 죽이기죠. 검찰의 힘을 다 빼서 모든 이게 수사권을 다 박탈하면 그럼 이게 권력형 부패 이런 건 이게 누가 수사합니까? 아무리 이게 그리고 공용 경찰이 되는 거는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죠. 이런 식으로 검찰을 완전히 힘을 다 빼가지고 죽이면 저는 이제 그 공용 경찰의 문제도 생길 뿐더러 과연 이게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만큼 이게 제대로 수사력이 있는가? 이런 게 의문도 드는 겁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경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걸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치경찰, 국가경찰, 그리고 수사만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경찰로 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2,200명이란 모든 검사를 하나부터 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는 검찰총장이 선출이 돼요. 국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 연방만 사실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고검 수준에서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평론가님. 네네. 김두관 의원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죠.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정경심 부인. 교수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선고 내용을 꼼꼼히 판결문을 보면 이 최성해 총장이 주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재판부로부터.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혹은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해서 당시에 표창장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요구대로 좀 해달라라든지 또는 내가 언론에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좀 더 이 시나리오를 잘 써야 하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대로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지금 전화를 했다라고 최성희 총장이 지난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의 주장인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렇죠. 예. 김두관 의원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또 유시민 이사장도 내가 언론 당시 이제 알릴레오 같은 것을 이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 여부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1심 판결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위증을 강요한 부분까지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지난번에 어떤 그 통화 내역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확산해보면 김두관 의원이 아까 그 표현한 부분, 김두관 의원이 이게 탄핵이다라고 한 부분도 자신이 수사 선상에 놓일까봐 그렇게 세게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일각의 있는 추정이 있다. 네, 일각의 추정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시각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 이제 그 위정은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못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강요는 미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신라된 사건에서 유시민 이사장 이제 연루의혹을 취재하던 이제 기자 있잖아요. 이 기자가 이제 강요 미수로 지금 구속돼가지고 5개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취재 욕심이지 강요는 아닌데. 근데 그게 구속 5개월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도 이제 거의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면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리하게 정언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그 전화 받는 최상의 총장은 엄청나게 심리적 압박감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강요미수가 아닌가. 따라서 진실은 이게 좀 더 수사해봐야 되지만 저는 강요미수 수사는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게요.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부르는 결정이다. 정치인 조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학교로 안 들어가겠다 이제 잠재적으로 무서운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둥부터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부터 박살내줄게. 이거예요. 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았다. 이런 정치적 해석인데요. 가장 궁금한 건요. 여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7가지 사안의 입시 관련해서 다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판부가 거기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연루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공범의 혐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갈리겠지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김어준 앵커라고 할까요? 저 방송인의 네. 이 해석에 대해서. 일단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어떤 그 정치적 의미를 아마 부여하려고 이 정치에 뛰어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인데 왜 유죄가 나왔느냐? 이건 일각의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선에 나올 사람이니까 도리어 꺾으려고 이런 게 아니냐. 지난번에 재판부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유력한 어떤 대권 주자의 발목을 붙잡았으므로 이렇게 붙잡는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그것을 차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나온 다음부터는 자신의 지금 이 재판에 계속 임해야 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이 이제 1년 남은 대선의 어떤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어떤 여죄 여부가 지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전체 이쪽 진영의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24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조국 문제를 내려놓자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재판에 아까 그 유무죄는 재판부에 그냥 넘겨버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또 사실은 거역하는 어떤 상황이 되므로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도움이 될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 도움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이 질문이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발언 그러면 이게 기회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이분이 35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 있잖아요. 그게 위조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민 딸 있잖아요. 7개 서팩이 다 위조됐다는 게 1심 판결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을 잘 살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예, 개인 의견으로 이제 될것 같습니다. 김어준 그 발언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차명 계좌를 해서 미공개 정보로 2억 이상 서민들이 만져보지 못하는 그것도 이게 판결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게 증거도 교사는 무죄가 됐지만 공동정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1심 판결이에요. 570조. 이거는 이게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국 장관도 이제 그 혐의 중에 이번에 보면 서울대 공인권법센터라든지 부산의 그 호텔 이런 부분은 주도한 것처럼 나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또 조국 장관 혐의가 유재수 감찰부터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에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정치활동 힘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정 교수의 재판을 돕자면서 모금 운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조국 백서 때도 후원금을 모았었는데 영수증 공개가 안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저는 이런 모금이 사실상 어떤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의 구도로 이 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일종의 이제 동원령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지지 정당이나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사안은 굉장히 냉정하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거 결국엔 수입료 관련된 거잖아요. 그것을 지원해보자. 변호사 비용 100억을 그렇죠. 모으자 이런 SNS 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또 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런 대립 갈등 뭐 이런 것들도 부추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 굉장히 견고했었는데요. 이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집권 4년 차, 5년 차에 지금 지지율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4년 차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실은 추세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현재까지 높습니다. 30% 중후반대도 높은 건데 다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선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선의 경향은 거의 역대 모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선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좀 유념해야 될 건 여기서 좀 더 정지해서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여론조사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